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0일입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사태가 전방위적인 경제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뉴욕 증시가 7.8% 떨어졌습니다. 2008년 10월 이후 최대의 폭락입니다. 서킷 브레이크라고 그래가지고 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했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지면 일시 증시가 작동 중단되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4.19% 증시 낙폭입니다. 중국 3.01%, 일본 5.07%, 미국은 전체 평균이 6.1%, 프랑스는 8.66%, 이탈리아가 11.69% 떨어졌습니다. 아마 수십조 달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더구나 이탈리아는 오늘 전 국민을 상대로 일종의 외부 출입 금지는 아니지만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6천만 명 이상 전 국민을 상대로 사망자가 아주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80대 이상 노인층에서 사망자가 많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이탈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는 사실은 이탈리아에서 경제가 가장 강한 데입니다. 특히 밀라노 중심으로 섬유산업, 패션산업, 세계를 선도하는 이 제조업체가 몰려 있는 곳인데 여기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진출해가지고 중국 자본이 섬유산업에 많이 진출해서 이 중국 사람들이 구정 때 춘절이라고 그러죠. 고향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확산시킨 것이 아니냐, 코로나를 확산시킨 것이 아니냐,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또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기름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가장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 석유 수출입니다. 그런데 지금 푸틴은 미국의 세일가스 회사를 상대로 지금 기름값 낮추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낮아지면 미국의 세일 회사는 이 덕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러시아와 더불어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지금 기름값이 배럴당 30% 이하로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떨어집니다. 주로 이번 경제 위기는 뭐든지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떨어지고 시장의 주식값도 떨어지고 이 자산 가치도 떨어지고 이 축소지향의 위기입니다. 그 중심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람의 이동이 매우 줄었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이동입니다. 경제는 사람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도 사고 물건도 팔고 무역이 바로 물건과 물건의 이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 경제라는 게 결국 물건이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로 뭐 어느 지역은 완전히 봉쇄가 되고 바깥 출입하지 마세요 하고 사람들 모이는 데 가지 마세요 하니까 이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어떤 경제 위기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 1997년 동남아시아 한국을 덮쳤던 외환위기,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1979년의 이란 사태로 인한 제2차 석유위기, 그리고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의 제1차 석유위기, 쭉 되어 올라가면은 1930년대 초의 대공황, 이것들은 주로 경제적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질병으로 인한 이 경제 위기가 경제 영역을 넘어서 사회, 문화, 인간의 심리 곳곳에 번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파장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특히 제조업의 세계의 공장이라고 볼 수 있는, 세계의 부품 공장이라도 볼 수 있는,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업 시장인 이 중국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6%, 7%를 하는데 이번에 이 타격으로 3%대로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부품 생산을 하지 않아 가지고 중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의 다른 제조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애플 등등 여행이 지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은 과거에는 자동차 산업 그리고 석유 산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여행 산업입니다. 여행 산업이란 것은 호텔, 숙박업, 음식점 그리고 크루즈선 항공 산업 이런 걸 합친 건 이 여행 산업이 막 얼어붙었습니다. 인적 교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경영이 악화됩니다. 그럼 주식이 폭락합니다. 이래 되면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정부 발행의 믿음직한 채권으로 갑니다. 그래 되면 채권 금리가 떨어집니다. 이래 되면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 경영이 수지가 악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은행이 기업에 대한 대출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럼 기업이 생산을 줄이게 되고 생산을 줄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해고를 늘려야 합니다. 해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연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업자 늘고 임금은 줄고 소비는 줄고 소비도 줄고 문제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그동안에 이 문재인 정권이 역대 정권이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낭비적 투자를 하고 원전 발전과 같은 세계 최고의 기술은 죽이려 들고 그리고 최저임금 그리고 주 노동시간 이 통제를 통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데 앞장섰어요. 그러면서 낭비적 복지를 늘렸습니다. 이 순간에 지금 팬데믹이라고 불리는 전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보도 듣도 못한 경제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2008년의 금융위기, 이명박 정부가 세계에서 최고로 성공적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 랭킹을 보면은 2008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이 완전히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이명박 당시에 강만수 경제부총리가 잘 대처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민하게 대처를 했어요. 1997년에서 8년에 걸친 외환위기는 정권교체기였습니다. 당시에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씨가 이기고 있다가 여러 가지 아들 병역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는 바람에 30만 표 차이로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되는데 바로 외환위기의 한복판에서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외환위기가 없었으면 아마 김대중 대통령 당선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외환위기, IMF 관리체제의 외환위기를 잘 극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두 차례는 잘 극복했는데 이번에 과연 문재인 정권이 잘 극복할 거냐?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능력으로 봐서는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정권에 대한 신뢰감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어놓는데 여기에 국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았어야죠.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특히 기업인, 과학자의 신뢰는 매우 약합니다. 그러면은 정책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정책에 따라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황천항해로 들어갑니다. 황천, 거칠 황자, 황천, 하늘천자. 폭풍이 부는 속으로 선장이 배를 몰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선장이 허둥대고 평소에 선원들로부터 전혀 신뢰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난파할 수가 있습니다.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총선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은 결국은 황천항해를 하는 선장을 바꾸는 선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단단히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선장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대체할 만한 어떤 세력을 하나 만들어 놓아야 파국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될 게 미래통합당인데,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또한 지금 문재인 정권 못지않게 허둥대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겨우 마지막에 쓴다는 카드가 한물 지난 김종인 씨, 나이가 8이나 되는 김종인 씨, 좌파의 총아인 김종인 씨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다는 이 카드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에 놓였느냐. 그러면 정권의 리더십이 흔들리면 야당의 리더십이라도 국민들이 기댈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형성되지 않는 속에서 이번 총선이 치러진다. 그러면 대답이 뭐냐?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 각자 도생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각자가 살 길을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각자 도생. 정글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이 경제위기는 여러 가지 점에서 한국이 최악일 때 찾아왔습니다. 최악일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저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확실한 것부터 챙겨야죠. 그건 뭡니까? 개인의 자유, 생명, 재산. 개인의 자유, 생명, 재산을 지켜주는 이 자유민주주의 제도, 법치제도, 그리고 헌법을 존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뭉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 문명의 도구를 활용해야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의 도구가 제일 중요한 게 법치입니다. 그리고 군대입니다. 그리고 경제, 기업인, 과학기술자, 그리고 아직도 속지 않는 한 50% 되는 건전한 국민입니다. 이 문명 세력끼리 뭉쳐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문명 파괴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문명 파괴 세력이 거짓 선동과 권력으로서 국민들을 속일 수는 있는데 이런 초유의 위기 상황이 오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문제는 정권이 실패해도 우리 국민들까지 실패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깨어날 것이냐, 깨어있느냐, 결국 깨어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이번 총선에서 개판이 될 겁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심판하는, 국민도 또한 동시에 심판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총선 며칠 남았습니까? 오늘이 10일입니다. 15일, 딱 35일 남았습니다. 한국의 운명이 이 35일 동안 국민이 깨어나느냐, 아니면 계속 마취제, 평화, 민족, 민주, 복지라는 이 마취제를 맞고 잠을 잘 것이냐, 여기서 결판이 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